총재 스토리 9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사랑만은 갖지 못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시한부암을 위장한 상속녀, 차가운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심을 시험하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돈과 권력으로 얽힌 차가운 가족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갈망한 한 여자의 위험한 도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거짓말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과연 그녀의 위험한 연극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앗아갈까요? 이제 인간의 진심을 꿰뚫는 가장 아슬아슬한 심리 드라마에 막을 올립니다. SY그룹의 회장 윤서연의 삶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화려한 역설 그 자체였다. 그녀가 사는 평창동의 대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로 지어진 거대한 미술관에 가까웠다. 그녀는 방금 전 수십 명의 늙은 임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회의에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수천억 원짜리 인수합병을 관철시킨 참이었다. 29의 젊은 여회장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경외와 질투로 가득했지만 회의가 끝나고 모니터가 꺼진 순간 그녀에게 남는 것은 거대한 저택을 가득 채우는 깊은 고독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녀의 고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그녀와 남편 강지훈 그리고 시어머니 박화영 여사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다. 식사 시간에 유일한 대화는 마치 업무 보고와도 같았다. 방금 인수한 자회사의 1분기 예상 수익률은 15% 이상이 될 겁니다. 남편 지훈은 아내의 얼굴이 아닌 자신의 태블릿 PC에 떠 있는 주식 그래프를 보며 말했다. 그는 SY그룹의 인수되기 직전의 위기에 처한 자기 가문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서연과 전략적으로 결혼한 남자였다. 시어머니 박화영 여사의 냉대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뼈대 없는 집안 출신에 일에만 미쳐있는 며느리를 단 한순간도 마음에 들어 한 적이 없었다. 서연아, 여자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란다. 언제까지 내 아들을 일만 하는 기계로 만들 셈이냐. 그녀의 말에는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아닌 오직 가문의 후계자에 대한 집착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차가운 말들을 맛없는 음식처럼 묵묵히 삼켜낼 뿐이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SY그룹의 최고 경영 책임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서재를 지나다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박 여사는 아들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참거라. 지훈아, 저 애가 모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너에게 넘겨주고 나면 그때는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녀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들의 야망을 위한 하나의 단계이자 도구일 뿐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가졌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져 버렸다. 자신의 거대한 침실로 돌아온 그녀는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내가 정말로 사라진다면 저들은 나라는 사람을 위해 단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려줄까? 아니면 떨어질 주가를 걱정하며 밤을 새울까?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모든 것들 속에 단 하나라도 진실된 것이 있는지 그녀의 머릿속에 위험하고도 잔혹한 마지막 도박과도 같은 계획 하나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수백 개의 업무적인 연락처를 지나 그녀는 단 하나의 개인적인 이름, 어릴 적부터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의사 김민준의 번호를 찾아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윤서연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SY그룹의 주치의이자 그녀의 유일한 중마고우인 신경외과 의사 김민준이었다. 두 사람은 늦은 밤 그의 개인 진료실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민준은 서연의 굳은 얼굴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서두 없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시댁에서의 고독감, 그리고 어젯밤 엿들었던 대화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위험한 계획을 밝혔다. 민준아, 네 도움이 필요해. 내가 시한부 암 환자가 되게 해줘. 그의 첫 반응은 의사로서 당연한 격렬한 반대였다. 윤서연, 너 미쳤어. 그게 의사한테 할 소리야. 내 모든 신념과 맹세를 저버리라는 거잖아. 절대 안 돼. 그는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위험한지를 설명하며 그녀를 말리려 애썼다.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인한 회장의 가면을 벗고 상처받은 한 명의 여자로서 그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어. 민준아, 이 차가운 궁전 안에서 내 영혼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내 인생에 진실된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게 해줘. 내가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친구의 처절한 절규 앞에서 민준의 의사로서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그녀를 외면한다면 그녀가 정말로 더 끔찍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겨우 입을 열었다. 알았어,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건 연극이야. 절대 이 연극에 너 자신을 잡아먹히게 둬선 안 돼. 주기적으로 나한테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정한 시간이 되면 무조건 모든 것을 끝내는 거야. 약속할 수 있겠어.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모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민주는 의학적으로 가장 반박하기 어려운 희귀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그녀의 가짜 병명으로 정했다. 그는 병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실제 교모세포종 환자의 MRI 영상을 서연의 뇌 구조와 완벽하게 합성하여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가짜 진단 자료를 만들어냈다. 혈액 검사 결과와 진료 기록 역시 실제 환자의 것처럼 정교하게 조작되었다. 민주는 서연에게 앞으로 그녀가 연기해야 할 증상들에 대해 상세하게 코칭했다. 간헐적인 두통과 현기증, 미세한 손떨림, 그리고 당위 기억 상실 증세까지 그녀는 자신의 회사에서 발휘했던 놀라운 집중력과 지성을 이제는 시한부 환자를 연기하는 데 쏟아부었다. 그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선 완벽한 메소드 배우였다. 며칠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민주는 자신의 진료실에서 윤서연의 이름이 적힌 그리고 시한부 6개월이라는 잔혹한 진단이 내려진 가짜 진료 기록 파일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는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서연아, 이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정말 괜찮겠어. 서연은 자신의 죽음이 기록된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위험천만한 연극의 막이 마침내 오르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윤서연은 남편 강지훈과 시어머니 박화영 여사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녀는 긴급 가족회의라는 명목을 내걸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두 사람은 또 무슨 경영상의 문제가 터진 것이라 짐작하며 귀찮은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섰다. 지훈은 자리에 앉자마자 습관처럼 태블릿 PC를 켰고 박 여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또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사람을 불러내고. 서연은 그들의 그런 반응에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그녀는 긴 서론 없이 김민준이 만들어준 가짜 진료 기록 파일을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어제 미리 수십 번이나 연습했던 담담하고도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녀는 파일을 열어 뇌종양이 선명하게 보이는 조작된 MRI 사진을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교모 세포종이라고 합니다. 뇌종양의 일종이죠. 의사는 제게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라고 하더군요.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처음으로 반응한 것은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그녀의 얼굴에 스친 것은 슬픔이 아닌 당혹감과 충격, 그리고 아주 미세한 계산의 빛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한부, 그럼 회사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주가는 지분 상속 문제는 그녀는 며느리의 죽음이 아닌 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슬픈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다른 병원에도 가보았느냐? 오진일 수도 있지 않니? 남편 지훈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다. 그는 태블릿 PC에서 눈을 뗐지만 그의 시선은 아내의 얼굴이 아닌 MRI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경영인처럼 이성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치료 계획은, 수술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지? 앞으로 회장직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고통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반응을 텅 빈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이자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부하 안위를 지탱해주는 SY그룹의 회장이라는 이름의 기계일 뿐이었다. 그녀의 위험한 도박은 시작과 동시에 그녀의 가장 끔찍한 예상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회의는 그 어떤 위로나 눈물도 없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의 침실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사무적인 말투로 그녀에게 자신과 어머니가 방금 결정한 비상 경영 계획에 대해 통보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자신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그녀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방을 나갔다. 서연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연극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지독한 비참함이었다. 다음날 아침, SY그룹은 공식적으로 윤서연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무기한 경영 일선 후퇴를 발표했다. 남편인 강지훈 대표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소식은 즉시 주식시장을 강타했고 SY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던 여성 총수의 부재는 투자자들에게 거대한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제국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한 것이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강지훈은 불안에 떠는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룹의 최고 원로 임원인 오성민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선대 회장 시절부터 그룹에 몸담아온 모두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자신이 윤 회장을 끝까지 보필하고 강지훈 직무대행을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열정적인 연설을 토해냈다. 그의 충성심 가득한 모습에 몇몇 이사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하이에나의 그것이었다. 그는 평생을 2인자로 살아오며 언젠가 그룹을 차지할 날만을 기다려왔다. 그는 윤서연의 병을 신이 자신에게 내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자신을 따르는 파벌의 이사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충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교활한 모사꾼의 목소리였다. 강지훈은 애송이야. 아내 병간호나 하느라 회사 따위는 신경 쓸 정신도 없겠지.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인이 될 기회다. 그들의 계획은 강지훈의 리더십을 의도적으로 흔들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 찍고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린 뒤 오성민이 그룹을 장악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언론의 그룹의 내부 불안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핵심 프로젝트를 뒤에서 방해하며 강지훈을 사면초에 빠뜨릴 준비를 시작했다. 아픈 아내라는 윤서연의 존재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되어줄 터였다. 한편 자신의 저택에 갇혀있는 서연은 아픈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에 설치된 비밀 모니터를 통해 이사회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성민 전무의 과장된 충성 맹세를 보며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그늘 뒤에 숨은 그의 야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상처 입은 사자를 노리는 늙은 하이에나 때로군. 어디 한번 마음껏 날뛰어봐. 너희들의 마지막 춤이 될 테니. 그녀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오성민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SY그룹과 수십 년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해외 투자사가 경영 리더십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오성민이 뒤에서 손을 쓴 결과였다. 회장 직무대행의 자리에 앉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강지훈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도 전에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서연이 시작한 위험한 연극은 이제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국 전체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윤서연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면서 거대한 저택은 진짜 차가운 궁전이 되었다. 그녀의 침실은 마치 진짜 병실처럼 개조되었다. 친구인 김민주는 연극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진짜
의료 장비들과 영양제 링거 등을 설치했다. 서연은 창백한 화장을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한부 환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남편 강지훈의 행동은 그녀의 연극이 시작된 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 그는 여전히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행동했다. 저녁마다 그녀의 침실을 찾아와 오성민 전무의 공격으로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지는 회사의 상황에 대해 기계적으로 보고했다. 그는 아내의 건강이 아닌 회사의 건강만을 걱정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보고에 서연이 여전히 병상에서도 송곳 같은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그녀가 주방에서 나온 고급 요리에는 손도 대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무슨 생각에선지 직접 주방으로 들어갔다. 평생 요리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는 서투른 솜씨로 어머니가 어릴 적 끓여주셨던 흰 죽을 쑤었다. 그리고는 멋쩍은 표정으로 그녀의 침대 옆에 죽그릇을 내려놓았다. 서연은 놀랐지만 말없이 그가 끓여준 죽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이 결혼한 이래 처음으로 나눈 업무가 아닌 옥이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매일 밤 그녀를 위해 직접 죽을 끓였다. 그리고 그녀가 두통 때문에 책을 읽기 힘들어하자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좋아하는 시집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인 남편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돈과 성공을 위해 자신을 구원해준 이 여인의 영혼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내라는 이름의 한 여자를 다시 사랑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잠든 척하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전략적인 결혼 이전에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처음 만났던 날이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작은 회사의 대표였고 그녀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기업의 상속녀였다. 그는 그녀의 부나 미모가 아닌 수많은 남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을 펼치던 그녀의 총명함과 카리스마에 반했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는 그 감정을 스스로 지워버렸다. 그는 잠든 아내의 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깊은 애정이 담긴 손길이었다. 그는 나지막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약속할게. 다시는 당신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어. 내가 반드시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회사를 지켜낼게. 그의 맹세는 잠든 아내를 향한 것이자 새롭게 태어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서연의 위험한 도박이 마침내 첫 번째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마음이 서서히 아내 윤서연에게로 향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 박화영 여사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그녀는 평생을 상류층의 암투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세상에는 순수한 감정보다 목적을 위한 계산과 연기가 더 익숙했다. 그녀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시한부 판정이
아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려는 고도의 연극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느리의 진심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시험은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행위였다. 그녀는 용하다는 한의사를 수소문했다며 탕약기 한가득 역한 냄새가 나는 검은색 한약을 다려왔다. 서연아, 이게 말기 암 환자도 살려냈다는 신비의 명약이란다. 내가 네 쾌유를 빌며 밤새 다렸으니 내 정성을 봐서라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시거라. 그녀는 서연의 바로 앞에서 그녀가 그 끔찍한 약을 다 마시는지 감시하듯 지켜보았다. 만약 꾀병이라면 이 역한 것을 끝까지 마시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말없이 탕약 그릇을 받아들었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단숨에 그릇을 비워냈다. 그리고는 창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몸이 한결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박 여사는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그녀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다. 집안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인 선대회장의 제삿날이 다가온 것이다. 전통적으로 제사 음식의 준비를 총괄하는 것은 그 집안의 며느리, 즉 서연의 몫이었다. 박 여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연에게 다가갔다. 몸도 편치 않은데 올해는 그냥 넘어갈까 싶구나. 하지만 내 시아버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니. 네가 잠시라도 부엌에 나와 음식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기만이라도 해준다면 집안의 기강도 서고 돌아가신 분도 기뻐하실 텐데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교묘한 압박이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서연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소식을 들은 지훈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지훈을 말렸다. 그녀는 기꺼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음식에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하인들에게 조용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리며 제사 준비를 총괄했다. 그러다 그녀는 마치 현기증이 난다는 듯이 지훈의 눈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정신을 잃는 연기를 펼쳤다. 깜짝 놀란 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아들고 침실로 달려갔다. 그는 아내를 헌신적으로 간호하며 어머니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박 여사의 시험은 오히려 아들의 마음을 며느리에게서 떼어놓기는커녕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래 설치해둔 주방의 CCTV 영상을 돌려보았다. 그리고 며느리가 쓰러지는 장면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의 쓰러지는 모습은 진짜 환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계산되고 연극적인 완벽한 연기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오성민 전무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SY그룹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규모의 신규 투자를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목표는 유럽의 한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이었다. 그는 이 기업이 차세대 항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이사들을 설득했다. 그의 열정적인 연설과 그럴듯한 데이터에
위기감에 휩싸여 있던 이사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 전무가 파놓은 교활한 함정이었다. 그 바이오테크 기업은 사실 그가 차명으로 세운 유령 회사였다. 그의 진짜 계획은 회사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동시에 투자 실패의 모든 책임을 회장 직무대행인 강지훈에게 떠넘겨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치밀한 반역을 계획하고 있었다.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최종 결정은 강지훈의 몫이었다. 그의 경영인으로서의 직감은 이 투자가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픈 아내에 대한 걱정과 자신을 무능하다고 압박하는 이사들의 시선 속에서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오 전무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다. 지금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대행님, 그의 말에 지훈은 결국 자신의 직감을 누르고 몇 가지 안전장치를 거는 조건으로 투자를 승인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지훈의 두 개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낮 동안 그는 회사에서 오 전무와 그의 세력들이 벌이는 교묘한 방해 공작과 싸워야 했다. 투자는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회사의 자금은 블랙홀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하루 20시간을 일하며 무너져 내리는 제국을 홀로 지탱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내의 병실로 돌아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아내에게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여전히 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오 전무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직접 나설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지훈과의 대화 속에서 마치 아픈 사람이 몽롱한 상태에서 내뱉는 혼잣말처럼 결정적인 조언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독일 회사 3년 전 특허 분쟁 기록을 한번 확인해봐요.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흘려듣던 지훈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가 말한 대로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는 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그 독일 바이오테크 기업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으며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의 끝에는 오성민 전무의 차명 계좌가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경영상의 실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과 서연을 제거하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반역이었다. 지훈의 지친 얼굴에서 절망감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수비수가 아니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박화영 여사는 최근 들어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차가운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낮에는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맹수였다가도 밤이 되면 아픈 아내의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남편이 되어 있었다. 박 여사는 평생 처음 보는 아들의 그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모습에서 잊고 있던 모성애와 함께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동안 아들의 삶에 그리고 아픈 며느리에게 얼마나 잔인한 짐을 지어왔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오성민 전무의 방문이었다.
그는 서연의 병문안을 핑계로 저택을 찾아왔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지훈을 압박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려는 것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다른 이사와 통화하는 척하며 자신의 진짜 속내를 교묘하게 흘렸다. 박 여사는 우연히 옆방에서 그 통화 내용을 모두 엿듣게 되었다. 강지훈은 곧 무너질 거요. 아픈 마누라 뒤치닥거리나 하느라 정신이 없으니 다음 이사회에서 놈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룹을 정상화시킬 준비는 모두 끝났소. 그 순간 박 여사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진짜 적은 며느리 윤서연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남편의 곁에서 충신인 척했던 바로 저 뱀 같은 오성민이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가문 전체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귀족적인 자존심은 아들을 지키려는 뜨거운 모성애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문을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저 배신자의 손에 넘겨줄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 윤서연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아오며 익힌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성민이 남편의 서재를 자신의 비밀스러운 비자금 장부를 숨기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남편이 죽기 전 오직 자신과 그리고 오성민만이 아는 비밀 금고가 서재의 벽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오성민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떨리는 손으로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성민의 모든 배신과 횡령의 증거가 담긴 이중 장부를 찾아냈다. 그날 밤 박화영은 며느리의 침실을 찾았다. 그녀는 서연의 침대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와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과 오성민의 배신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찾아낸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서연에게 내밀었다. 나는 네가 아픈 환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 내 눈은 여전히 이 그룹의 회장이야. 나와 함께 내 아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해다오. 병약한 환자를 연기하던 서연은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시어머니를 복잡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명의 어머니였다. 서연은 그녀가 내민 휴대폰을 받아 들었다. 화면 속의 증거들을 확인하는 그녀의 눈빛이 다시 SY그룹의 냉철한 회장 윤서연의 눈빛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한때 서로를 증오했던 두 여자는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어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SY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오성민 전무는 강지훈이 승인했던 바이오테크 투자 실패를 근거로 그의 무능함과 독단적인 경영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 모든 위기가 아픈 아내 때문에 이성을 잃은 강지훈의 탓이라며 주주들의 안정을 위해 즉시 그를 회장 직무대행 자리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선동에 미리 포섭된 이사들이 동조하며 지훈을 압박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했지만 명백한 투자 실패라는 결과 앞에서 그의 말은 힘을 잃고 있었다. 오성민이 지훈에 대한 해임안을 투표에 붙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이사회실 문이 마치 폭발이라도 하듯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윤서연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대신 완벽한 건강과 자신감으로 빛나는 얼굴,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자신의 왕국으로 귀환한 여왕 그 자체였다. 이 사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하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오성민과 강지훈이었다. 오성민의 얼굴에서 승리감은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훈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멍하니 아내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은 테이블의 가장 상석,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 전무님, 제가 뉘 없는 사이에 제 자리에서 파티라도 열 생각이었나 보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시어머니 박화영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그녀의 속죄를 위한 마지막 무대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 며느리가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스크린 위로 오성민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횡령의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 사진들이 나타났다. 이 남자가 바로 우리 회사를 좀먹고 있던 진짜 암덩어리입니다. 오성민은 사색이 되어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끝난 뒤였다. 하지만 이사들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회장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담담하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의 병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그리고 왜 그런 위험한 연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녀의 시선이 남편 지훈에게 향했다. 나는 이 연극을 통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가족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시어머니 박화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아들과 가문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위대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모든 고백이 끝나고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이사회실로 들어와 오성민을 체포해갔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회장이 아니었다. 가장 위험한 시련 속에서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제국을 지켜내고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낸 진정한 지배자였다. 그녀의 거짓말로 시작된 위험한 도박은 마침내 그녀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 오성민 전무가 체포되어 끌려나간 후 이사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서연은 그 자리에서 그룹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이사회 개편을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아무도 감히 그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녀가 아니었다. 가장 위험한 위기 속에서 자신의 지혜와 담력으로 제국을 구해낸 진정한 지배자였다. 이사들이 모두 떠나고 거대한 회의실에는 서연과 지훈, 그리고 박화영 여사, 세 사람만이 남았다. 기업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가족의 전쟁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남편 지훈이었다. 그는 아내의 앞에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후회와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소.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였소.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해 왔는지를 깨달았소.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의 사과에 이어 시어머니 박화영 여사 역시 굳어있던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아가, 내가 틀렸다. 나는 너의 강인함을 질투했고 내 아들을 빼앗길까 두려워 너를 괴롭혔다.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해다오. 그녀의 눈에서도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그들의 사과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듣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두 분이 제게 준 상처는 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지막 순간이라고 믿었던 시간 속에서 두 분의 진심 또한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저는 저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남편을 보았고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마저 버리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것이라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한 반석이 되겠지요. 그녀는 쉬운 용서 대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제안했다. 그리고 1년 후 SY그룹의 저택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저녁 식탁은 더 이상 멀찍이 떨어져 앉는 업무 보고의 자리가 아니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바로 곁에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정겹게 식사를 했다. 지우는 아내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연인이 되었고 박화영 여사는 그 누구보다 며느리를 아끼고 지지하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서연이 시작했던 위험한 연극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진짜 가족을 선물해 주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년 전 똑같은 자리에서 그녀는 지독한 고독감에 몸을 떨었었다. 그때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기댔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그녀가 지켜낸 제국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든든한 가족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이라는 거짓 도박을 통해 그녀는 마침내 삶의 가장 찬란한 이유를 얻어낸 것이었다.